인천국제공항의 VIP 입국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으며 그 기간 동안 윤세아는 이방인의 땅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단련해왔다. 그녀가 자동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익숙한 고국의 냄새가 아니라 등 뒤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살기였다. 검은색 트렌치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는 그녀의 모습은 과거 강진혁의 등 뒤에 숨어 울먹이던 10대 소녀의 유약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윤세아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어 손에 쥐며 주위를 훑어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정확하게 기둥 뒤에 숨어있는 수상한 남성들의 그림자를 포착해냈다. 강진혁이 보낸 경호팀이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5분의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 5분은 누군가가 죽고 사는 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다. 윤세아는 짐을 운반하던 카트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기둥 쪽을 향해 강하게 밀어버리며 동시에 몸을 날렵하게 회전시켰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한 암살자 하나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목을 꺾어들고 있던 단검을 빼앗아 들었다. 금성 건설의 조민국이 보낸 사냥개들이 분명했다. 그들은 윤세아가 귀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공항에서부터 그녀를 납치하거나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강진혁이 키운 아이가 단순히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세아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거구의 남성을 향해 주저없이 단검을 휘두르며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노렸다. 튀어오르는 붉은 선혈이 그녀의 하얀 뺨에 묻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3년 전 강진혁이 그녀를 강제로 유학 보낸 날 그녀는 다시는 누군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나약한 존재로 남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공항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사람들 사이로 둔탁한 타격음과 뼈가 부러지는 소리만이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3명의 암살자를 제압한 세아의 호흡이 조금씩 거칠어질 무렵 로비의 유리문이 산산조각 날 듯한 기세로 열리며 검은색 세단들이 들이닥쳤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문이 열리자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는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강진혁이었다. 대한민국 최대의 민간 군사기업 티탄의 수장이자 한때 전설적인 요원으로 불렸던 그는 핏발선 눈으로 현장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쓰러진 암살자들을 지나 피가 묻은 채 서 있는 세아에게 닿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살기가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손짓 하나로 상황을 정리하라고 명령한 뒤 성큼성큼 세아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동시에 깊은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강진혁은 거칠게 세아의 어깨를 잡아 끌며 그녀의 몸에 난 상처를 확인했고 그 손길은 투박했지만 고통스러울 정도로 절박했다. 그는 그녀의 뺨에 묻은 피를 엄지로 거칠게 닦아내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도대체 왜 경호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느냐는 그의 질책에는 걱정보다는 명령, 불복종에 대한 분노가 더 크게 묻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세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진혁의 손을 자신의 뺨 위에 겹쳐 잡으며 그의 온기를 느꼈다. 3년 만에 마주한 그는 여전히 강하고 거대했으며 동시에 지독하게도 고독해 보였다. 세아는 그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희열을 느끼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음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진혁에게 있어 그녀의 논리는 중요하지 않았으며 중요한 것은 그녀가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그는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려 뒷좌석에 태웠고 문을 닫는 그의 손에는 힘줄이 툭툭 붉어져 나와 있었다. 차량이 공항을 빠져나가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은 부하들은 감히 뒤를 돌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진혁은 창밖만 응시하며 굳게 담은 입술을 떼지 않았다. 세아는 그런 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가 여전히 자신을 통제해야 할 어린아이로 보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그녀를 떠나보낸 것도 결국은 그녀를 자신의 위험한 세계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세아는 더 이상 그가 그어놓은 안전선 안에서만 머물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뻗어 진혁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고, 그 순간 진혁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거부하려는 듯 몸을 살짝 비틀었지만 세아는 손을 거두지 않고 오히려 손끝으로 그의 근육을 타고 흐르는 긴장을 예민하게 감각했다. 진혁은 결국 참지 못하고 세아의 손목을 잡아채며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는 그녀에게 지금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느냐고 물으며 조민국이 그녀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위험이 서려 있었지만 세아는 그 이면에 숨겨진 두려움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잡힌 손목을 빼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그쪽으로 기울이며 그와의 거리를 좁혔다. 좁은 차 안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지자 진혁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세아는 그에게 자신이 3년 동안 배운 것은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의 곁에 서기 위한 생존 기술이었음을 속삭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의 파트너로서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진혁은 그녀의 말을 묵살하며 시선을 돌렸고, 그것은 그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거부의 표시였다. 차가 서울 외곽의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티탄의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다. 높은 담장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진혁이 세아를 위해 마련한 완벽한 요새이자 감옥이었다. 차에서 내린 진혁은 우산을 쓸 생각도 하지 않고 비를 맞으며 세아를 현관으로 이끌었고, 그의 젖은 셔츠는 탄탄한 근육질의 상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진혁은 부하들을 모두 물리고 거실에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세아와 마주섰다. 빗물에 젖은 두 사람의 옷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고,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혁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녀에게 당분간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라고 통보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티탄의 수장으로서 내리는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세아는 그 명령을 듣자마자 헛웃음을 터뜨리며 천천히 트렌치코트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바닥으로 떨어진 코트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몸매는 3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하고 관능적이었다. 그녀는 진혁에게 다가가 그의 젖은 셔츠깃을 잡으며 언제까지 자신을 어린애 취급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진혁은 그녀의 행동에 당황하며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등 뒤는 이미 차가운 벽이었다. 세아는 그를 벽으로 몰아세우며 자신이 돌아온 이유는 숨어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갖기 위해서라고 대담하게 선언했다. 그녀의 눈빛은 도발적이었고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진혁은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녀의 가녀린 손이 그의 가슴팍에 닿는 순간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지난 10년 동안 쌓아 올린 이성의 벽이 그녀의 손길 한 번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진혁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그녀의 양어깨를 잡아 자신에게서 떼어놓으려 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은 그녀의 보호자이며 그녀의 부모가 죽던 날 그녀를 거두어들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것은 그가 그녀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이자 스스로에게 거는 최면과도 같은 말이었다. 하지만 세아는 그의 말을 자르며 그날 자신을 구한 것은 보호자의 의무가 아니라
한 남자의 선택이었음을 지적했다. 그녀는 진혁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그가 자신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연민이나 책임감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종용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거실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다. 진혁의 턱 근육이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어졌고 그의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결국 진혁은 거칠게 욕설을 내뱉으며 새알을 뿌리치고 거실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위스키 병을 들어 잔도 없이 병째 들이키며 타오르는 속을 달래려 애썼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열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세아에게 당장 방으로 올라가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위험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차라리 애원에 가까운 절규였다. 세아는 그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오늘 밤의 도발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오르며 그에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오늘은 물러가지만 내일은 다를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2층으로 사라진 후에도 진혁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 홀로 서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진혁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조민국의 금성건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과거의 망령들이 다시 깨어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10년 전 작전 중에 사망한 세아의 부모, 그리고 그 죽음에 얽힌 자신의 비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그를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세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은 물론 영혼까지도 팔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그녀가 여자로서 다가오는 순간 모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빗속을 뚫고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화려한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조민국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터였다. 진혁은 깨진 유리잔 조각을 손에 쥐고 피가 흐르는 고통을 느끼며 다시 한번 냉철한 이성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괴물이 되어야만 했다. 한편 2층 방으로 들어온 세아는 침대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을 부여잡았다. 진혁의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했지만 사실 그녀 역시 두려움과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손에 쥐었다. 그것은 유학 시절 그녀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금성건설의 비자금 관련 자료의 일부였다. 진혁은 그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가씨로 남아주길 바라겠지만 그녀는 이미 그를 돕기 위한 칼을 갈고 있었다. 세아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내일 있을 자선 파티에 진혁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곳이 바로 자신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 그와 나란히 설 수 있는 첫 번째 무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안전가옥을 둘러싼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진혁은 서재에 틀어박혀 조민국의 동향을 보고하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2층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CCTV 화면을 통해 복도에 아무런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책상 위에 놓인 보안폰이 진동하며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가 떴기 때문이었다. 진혁은 직감적으로 전화를 건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조민국이었다. 그는 세아의 귀국을 환영한다는 비꼬는 인사와 함께 그녀가 아주 훌륭하게 자랐다는 말을 덧붙이며 진혁의 심기를 긁어놓았다. 진혁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상대를 찢어 죽일 듯이 흉흉하게 변해 있었다. 조민국의 전화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진혁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부수어 버리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으며 그것은 곧 세아를 타깃으로 삼겠다는 의미였다. 전화를 끊은 진혁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로만 일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민국이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그 전쟁에 응해 주어야 했다. 그는 즉시 티탄의 최정예 요원들에게 비상 소집 명령을 내렸고 내일 있을 파티장을 피바다로 만들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이 아닌 세아가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가 키운 소녀는 이제 그의 통제를 벗어나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세아가 눈을 떴을 때 저택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고 창밖에는 여전히 어제 내린 비의 흔적이 축축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나가려 했을 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으며 그것은 강진혁이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감금해 두었음을 의미했다. 보통의 경우라면 분노하거나 당황했겠지만 세아는 침착하게 침대 곁 탁자에 놓인 물 한 잔을 마시며 상황을 분석했다. 그녀는 이미 진혁이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티탄의 보안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내부에 있는 사람의 의지까지 가둘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아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묶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탈출을 계획하는 사냥꾼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저택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자신이 뛰어넘어야 할 첫 번째 시험대였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만 했고 오늘 밤 열리는 자선 파티는 그 증명을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세아는 방안을 뒤져 통신 포트가 연결된 벽면 패널을 찾아냈고 미리 준비해둔 소형 해킹 툴을 이용해 저택의 보안 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했다. 진혁이 구축한 시스템은 견고했지만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그의 밑에서 일하는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해킹 기술을 연마해왔다. 보안 프로토콜이 일시적으로 리셋되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 그녀는 창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2층 테라스로 빠져나가는데 성공했다. 정원에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세아는 그들의 교대 시간과 사각지대를 이미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놓고 있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난간을 타고 내려와 정원수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며 정문을 향해 이동했다. 빗물을 머금은 흙바닥을 기어가면서도 그녀의 호흡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마침내 외부로 연결되는 배수 통로를 통해 저택을 빠져나왔을 때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서울 도심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대한민국 상위 1%의 위선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소외 계층을 위한 자선 파티였지만 실상은 정재계의 거물들이 은밀한 거래를 주고받는 추악한 장터나 다름없었다. 강진혁은 파티장 한 구석에서 샴페인 잔을 든 채 무표정한 얼굴로 주위를 감시하듯 서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쳐진 듯 아무도 쉽게 다가오지 못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턱시도는 그의 탄탄한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지만 그가 뿜어내는 냉기는 주변의 온도를 낮추기에 충분했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저택에 얌전히 갇혀 있을 세아를 생각했고 그녀가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를 새장에 가둬둔 자신의 비겁함에 혐오감을 느꼈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조민국이 그에게 다가왔다. 조민국은 거만한 태도로 진혁의 앞을 막아서며 과장된 몸짓으로 인사를 건넸고 그의 눈은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진혁에게 공항에서의 습격 사건을 언급하며 그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조민국은 티탄이 가진 정보망과 보안 코드를 넘기면 과거의 일은 덮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진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만약 세아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금성건설이라는 이름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나직하게 경고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며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리는 순간 갑자기 파티장의 웅성거림이 멈추고 입구 쪽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한 인물은 바로 윤세아였다. 윤세아의 등장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으며 파티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숨을 텄게 만들 만큼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등 라인이 과감하게 파인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비되어 고혹적인 매력을 극대화했다. 3년 전의 앳된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우아함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성숙한 여인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왔고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드레스 자락이 물결치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진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었고 손에 쥐고 있던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어떻게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탈출했는지에 대한 의문보다 그녀가 남자들의 노골적인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다. 세아는 주저없이 진혁과 조민국이 서 있는 곳으로 곧장 걸어왔고 그녀의 표정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당황한 진혁의 팔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팔을 끼우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늦어서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진혁은 당장이라도 그녀를 끌고 나가고 싶었지만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다. 조민국은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세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 시선은 마치 진열대에 놓인 상품을 감정하는 것 같아 진혁의 살기를 자극했다. 조민국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강 대표가 숨겨놓은 보석이 제 발로 걸어 나왔다며 그녀에게 악수를 청하자 세아는 그 손을 잡는 대신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는 조민국의 과거 비리 스캔들을 언급하며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그의 무례함을 지적했고 그 말은 조민국의 허를 찌르기에 충분했다. 세아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조민국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고 주변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단순히 진혁의 보호를 받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티탄의 후계자로서 손색이 없는 강단과 지성을 갖추고 있었다. 진혁은 그녀의 대담함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가 대견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과 대등한 위치에서 적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묘한 흥분과 정복욕이었다. 그는 조민국의 면전에서 보란듯이 세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 행동은 조민국에 대한 경고이자 세아가 자신의 여자임을 공표하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다. 진혁의 단단한 팔이 허리에 닿자 세아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살짝 몸을 떨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도도한 태도를 유지했다. 음악이 바뀌고 왈츠 선율이 흐르자 진혁은 세아를 이끌고 플로어 중앙으로 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스텝을 밟으며 낮은 목소리로 추궁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곳에 나타났으며 경호원들을 어떻게 따돌렸는지 물었다. 세아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을 가두려 하지 말고 곁에 두어달라고 애원하듯 말했다. 춤을 추는 동안 두 사람의 몸은 밀착되었고 서로의 심장 박동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경류에 휩쓸렸다. 진혁은 그녀의 향기에 취해 이성을 잃을 것만 같았고 세아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이 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들의 낭만적인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플로어 가장자리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조민국의 눈빛이 더욱 음산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춤이 끝나갈 무렵 진혁은 세아를 데리고
인파가 드문 테라스로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지만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했다. 진혁은 세아를 난간 쪽으로 몰아세우며 다시는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는 조민국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지 설명하며 그녀가 그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세아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대들었다. 그녀는 언제까지 자신을 그림자 속에 숨겨둘 생각이냐며 자신도 그를 위해 싸울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고 그 모습은 진혁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그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했다. 그때 테라스 아래 어둠 속에서 붉은 레이저 포인트 하나가 세아의 가슴을 겨냥하고 있는 것을 진혁이 발견했다. 본능적인 감각으로 위험을 감지한 그는 즉시 세아를 끌어안고 바닥으로 몸을 날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소음기를 장착한 총알이 난간의 석조 장식을 박살냈고 돌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진혁은 세아를 자신의 몸 아래 숨기며 권총을 꺼내 들었고 그의 눈은 다시금 전장의 살기로 번뜩였다. 파티장의 화려한 음악 소리에 묻혀 총격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닥친 죽음의 위협은 명백한 현실이었다. 세아는 진혁의 품 안에서 떨고 있었지만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다. 그녀는 진혁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원하던 전쟁터 한복판에 들어와 있음을 실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분쟁이 아니라 목숨을 건 생존 게임의 시작이었다. 진혁은 테라스 기둥 뒤로 몸을 숨긴 채 무전기로 경호팀에게 비상 상황을 알렸다. 그는 세아에게 절대 고개를 들지 말라고 당부하며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암살자는 맞은편 건물 옥상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진혁은 세아의 얼굴을 감싸쥐고 잠시 동안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 속에서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진혁은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세아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진혁은 그녀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며 반드시 살아서 나가자고 약속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건넨 연인으로서의 맹세였다. 지원팀이 도착하여 주변을 봉쇄하는 동안 진혁은 세아를 보호하며 호텔의 비상 통로를 통해 빠져나갔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그는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세아는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달리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혁의 뒤를 따르며 그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고 위급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방탄 차량이 그들을 맞이했다. 차에 올라타는 순간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지만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하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진혁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옆자리에 앉은 세아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발이 상처투성이가 된 것을 발견하고는 마음이 아려왔다. 차량은 빠른 속도로 도심을 빠져나가 다시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진혁은 구급상자를 꺼내 세아의 발을 치료해 주었다. 투박한 손길로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는 그의 모습은 파티장에서의 냉혹한 대표와는 전혀 다른 다정함을 품고 있었다. 세아는 그런 그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오늘 밤의 일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고 말했다. 진혁은 묵묵히 그녀의 발을 치료하다가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그는 이제 되돌릴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녀가 자신의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다. 하지만 그 허락은 달콤한 로맨스의 시작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조민국은 오늘 밤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더 잔혹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고 진혁과 세아는
그 폭풍 속에서 서로를 지켜내야만 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달린 차량은 서울 외곽의 폐공장 단지에 위치한 티탄의 제2보급 기지에 도착했다. 이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유령 건물로 강진혁이 비상시를 대비해 숨겨둔 무기고이자 은신처였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서둘러 건물 내부로 진입했고 육중한 철문이 닫히자 비로소 세상과 단절된 고요가 찾아왔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복도를 지나며 진혁은 세아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그녀의 몸은 비에 젖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맥박은 여전히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진혁은 이곳이라면 안전할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본능은 여전히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공기 중에 미세하게 섞여 있는 화약 냄새와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그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혁이 통신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 잠시 등을 돌린 사이 세아는 창고 구석에 쌓여 있는 보급품 상자들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티탄의 로고가 찍힌 상자들 사이에서 낯선 표식 하나를 발견했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는 순간 굉음과 함께 건물의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폭발의 충격으로 건물이 요동쳤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진혁은 반사적으로 세아에게 몸을 날려 그녀를 감싸 안고 바닥으로 뒹굴었다.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리는 가운데 검은 복면을 쓴 무장 괴한들이 연기 속에서 튀어나와 무차별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금성 건설의 사병 조직인 블랙 바이퍼였다. 그들은 진혁이 이곳으로 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매복해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정보가 쾌따는 사실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낄 새도 없이 진혁은 세아를 일으켜 세우며 더 깊은 안쪽으로 도망쳤다. 두 사람은 미로처럼 얽혀있는 컨베이어 벨트와 거대한 기계 설비 사이를 뚫고 달렸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총성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적들은 조직적으로 그들을 포위망 안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진혁은 권총으로 응사하며 추격자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지만 탄창은 빠르게 비어가고 있었다. 그는 세아에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뒤에 바짝 붙으라고 소리쳤지만 세아는 단순히 보호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진혁의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오는 적의 머리를 가격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적이 쓰러지자 진혁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고 세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계속 가라고 눈짓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연인이 아닌 전우로서 그와 함께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 서 있었다. 막다른 곳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거대한 폐기물 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철제 다리 위에 고립되었다.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고 뒤에서는 10여 명의 무장 병력이 그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다가오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철판은 미끄러웠고 퇴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진혁은 최후의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세아의 손을 꽉 잡으며 난간 아래로 뛰어내릴 준비를 하라고 신호했다. 하지만 그 순간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저격용 라이플의 스코프가 번쩍이는 것을 세아가 먼저 발견했다.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진혁의 가슴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고 진혁은 적들을 견제하느라 그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찰나의 순간 세아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이 스쳐 지나갔다. 세아는 망설임 없이 진혁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의 몸을 밀쳐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총알이 허공을 갈랐고 세아의 왼쪽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그녀의 몸이 힘없이 뒤로 밀려나며 난간에 부딪혔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바닥에 넘어진 진혁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동자가 커졌다. 자신의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세아의 모습은 그가 지난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트라우마를 직격했다. 그녀의 하얀 드레스가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는 순간
진혁의 이성이라는 댐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은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진혁은 총을 버리고 맨주먹으로 적진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속도와 힘으로 적들을 유린했다. 그는 달려드는 용병의 팔을 맨손으로 부러뜨리고 그가 들고 있던 나이프를 빼앗아 목을 그었다. 피가 얼굴에 튀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다음 상대를 향해 몸을 날렸다. 공포에 질린 적들이 난사하는 총알은 그를 스치거나 빗나갔고 그는 마치 죽음의 신이 강림한 듯 무자비하게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들였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처절한 비명이 빗소리와 뒤섞여 지옥도를 그려냈고 진혁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하며 오직 저격수가 있는 방향만을 노려보았다. 모든 적들이 바닥에 뒹굴고 처리장에 정적이 찾아왔을 때 진혁은 피범벅이 된 채 비틀거리며 세아에게 다가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안아 올렸고 그녀의 체온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음을 느끼며 절망적인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창고 안쪽의 사무실로 뛰어들어갔다. 먼지 쌓인 책상 위에 그녀를 눕히고 그는 급하게 자신의 셔츠를 찢어 지혈을 시도했다. 총알은 다행히 급소를 피했지만 출혈량이 많아 그녀의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다. 진혁은 그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제발 눈을 뜨라고 소리쳤다. 언제나 냉정하고 침착했던 티탄의 수장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한 남자만이 그곳에 남아 있었다. 새하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진혁의 울부짖는 얼굴을 보며 힘겹게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을 닦아주며 그녀는 자신이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진혁은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그녀의 손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갔다.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손바닥을 적셨고 그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그녀에게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냐고 화를 냈지만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세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당신이 죽는 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고 속삭였다. 그 말은 진혁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진혁은 응급처치 키트를 찾아 세아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찢어진 드레스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상처는 그에게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각인되었다. 그는 치료를 마친 후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고 체온을 나누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는 좁은 사무실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깊은 침묵을 공유했다. 진혁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가 다치는 순간 자신이 느꼈던 그 끔찍한 고통은 단순한 보호자의 책임감이 아니라 뼈에 사무치는 사랑임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녀의 이마에 이마를 맞대고 낮게 읊조렸다. 이제부터 너를 다치게 하는 놈들은 그 누구라도 살려두지 않겠다고. 세아는 진혁의 품에 안겨 안도감을 느끼며 그가 무너뜨린 감정의 벽을 실감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그가 자신을 위해 흘린 눈물과 분노를 보며 기묘한 행복감을 느꼈다. 3년 동안의 기다림과 외로움이 이 순간 보상받는 듯했다. 그녀는 진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의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조금씩 의식을 놓았다. 진혁은 잠든 세아를 바라보며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고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워져 있었다. 조민국은 오늘 밤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고 진혁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생각이었다. 이것은 이제 비즈니스의 영역을 넘어선 개인적인 복수극이 될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티탄의 증원 병력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혁은 세아를 안고 천천히 일어섰고 그의 표정은 다시금 차갑게 굳어졌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이전과는 달랐다. 예전의 차가움이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방패였다면 지금의 차가움은 적을 베어버리기 위한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가 쏟아지는 빛 속으로 걸어 나갔고 부하들은 피투성이가 된 대표와 그 품에 안긴 여자를 보며 경악했다. 진혁은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세아를 태우고 곧장 병원으로 향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진혁은 한순간도 세아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앞으로 벌어질 피해 전쟁을 예고했다. 조민국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진혁은 세아의 피로 얼룩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맹세했다. 그녀가 흘린 피 한 방울마다 놈들의 목숨으로 갚게 해주겠다고. 오늘 밤의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권력 지형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이제 강진혁이라는 괴물은 우리를 탈출했고 그가 키운 소녀는 그의 유일한 약점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그의 곁에 머물게 되었다. 티탄의 사설 의료센터 VIP 병동은 숨 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 중에는 옅은 소독약 냄새와 피 냄새가 섞여 떠돌고 있었다. 윤세아가 붕대가 감긴 어깨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침대 곁 의자에 앉아 쪽잠을 자고 있는 강진혁의 모습이었다. 천하의 강진혁이 경계를 풀고 잠들었다는 것은 그가 지난 며칠간 얼마나 극한의 긴장 속에서 자신을 간호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새벽의 푸른 빛이 그의 피로한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고 평소의 냉철한 패왕 같은 기세는 사라지고 고단한 한 남자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세아는 손을 뻗어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만지고 싶었지만 그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손을 거두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안도를 느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얼마 후 진혁이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동자는 순식간에 초점을 찾으며 날카롭게 변했지만 세아와 눈이 마주치자 금세 부드럽게 풀어졌다. 그는 급하게 몸을 일으켜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체온을 확인했고 목이 마르지 않냐며 물 한 잔을 건넸다. 그의 투박한 손길과 걱정스런 말투는 세아에게 낯설면서도 가슴 벅찬 감동을 주었다. 진혁은 그녀가 깨어난 것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안심한 듯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세아에게 티탄의 의료진이 수술을 완벽하게 끝냈으며 흉터는 남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해 주었다. 세아는 자신의 어깨에 남을 흉터가 그를 지키려다 생긴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하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지만 진혁의 표정은 여전히 죄책감으로 어둡게 그늘져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와 드레싱을 교체해야 한다고 알렸다. 진혁은 잠시 자리를 비켜주겠다며 병실을 나갔고 복도에서 부하들에게 보안 상황을 보고받았다. 간호사가 드레싱을 마치고 나가려던 찰나 병실로 배달된 퀵서비스 상자 하나를 세아에게 건넸다. 발신인은 적혀있지 않았지만 포장지에는 쾌유를 빈다는 짧은 문구가 적힌 카드가 붙어 있었다. 세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값비싼 과일 바구니 대신 낡은 태블릿 PC 하나가 들어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전원을 켰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재생된 영상 파일은 10년 전의 날짜가 찍힌 작전 보고서와 당시의 무전 기록들이었다. 그것은 조민국이 그녀에게 보내는 잔인한 진실의 판도라 상자였다. 화면 속에 떠오른 문서는 1급 기밀로 분류된 작전명 흑고니의 상세 보고서였고 그 내용은
세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10년 전 그녀의 부모님이 사망한 화재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작전 실패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였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작전을 지휘하고 현장에서 발포 명령을 내린 팀장의 이름은 다름 아닌 강진혁이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넘기며 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당시의 현장 사진과 진혁의 서명이 담긴 서류들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였다. 무전 기록 속에서 들려오는 진혁의 젊은 목소리는 냉정하게 작전 수행을 지시하고 있었고 그 결과로 민간인이었던 그녀의 부모가 희생되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알고 있던 세상 전체를 뒤흔들었다. 세아가 충격에 빠져 멍하니 태블릿을 응시하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진혁이 들어왔다. 그는 손에 따뜻한 죽이 담긴 트레이를 들고 있었지만 세아의 창백해진 얼굴과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태블릿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과거 목소리가 병실의 정막을 찢으며 울려 퍼졌고 진혁은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다. 트레이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그릇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지만 두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진혁의 눈동자는 절망으로 흔들렸고 세아의 눈에는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변명하려 하지 않았고 다가가지도 못한 채 문가에 서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으며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그가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부인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진혁은 무거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당시 상부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작전 구역에 민간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결국 방아쇠를 당긴 것은 자신이고 작전을 지휘한 것도 자신이라고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은 찢어질 듯 선명했다. 진혁은 그날 이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으며 속지 않은 마음으로 고아가 된 세아를 찾아내 거두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키우면서 점점 더 깊은 죄책감과 사랑 사이에서 괴로워했고 결국 그녀를 사랑하게 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진혁의 고백은 세아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동시에 지난 10년 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모순적인 행동들을 이해하게 만들었다. 그가 왜 그토록 자신을 차갑게 밀어내려 했는지, 왜 그녀의 안전에 그토록 집착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괴로워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진혁은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자신을 증오하고 떠나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살인자일 뿐이며 조민국과의 싸움을 끝내고 나면 자신의 목숨으로 죗값을 치르겠다고 덧붙였다. 그것은 이별 통보이자 그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배려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견딜 수 없어 도망치듯 몸을 돌려 병실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세아는 그가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침대에서 내려와 링거 바늘이 뽑히는 고통을 무시한 채 그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진혁의 등 뒤에서 그를 꽉 껴안으며 가지 말라고 소리쳤다. 진혁은 그녀의 행동에 당황하며 몸을 굳혔지만 세아는 팔에 더욱 힘을 주며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등 뒤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10년 전의 과거가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지켜준 현재의 강진혁이라고 외쳤다. 그녀는 조민국의 의도가 바로 이것임을 꿰뚫어 보았다. 조민국은 과거의 진실을 이용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진혁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었다. 세아는 적의 계략에 넘어가 그를 잃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세아는 진혁을 돌려세우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혁에게 만약 그가 정말로 냉혹한 살인자였다면 고아가 된 자신을 거두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님의 죽음은 비극적인 사고였고 그것은 조민국과 같은 부패한 권력들이 만들어낸 전쟁의 결과일 뿐 진혁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진혁의 뺨을 감싸주며 당신이 짊어진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지만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자신과 함께 미래를 봐달라고 애원했다. 그녀의 용서는 진혁에게 있어 구원과도 같았고 얼어붙어 있던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진혁은 새아의 말에 무너지듯 그녀를 끌어안았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는 평생을 전장에서 살아오며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용서받고 싶어 했던 나약한 인간이었다. 새아의 품 안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괴물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미안하다는 말 대신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이며 다시는 그녀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두 사람은 병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서질 듯 안으며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고 새로운 유대를 맺었다. 조민국의 비열한 수는 오히려 두 사람의 결속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세아는 바닥에 떨어진 태블릿을 주워들어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그녀는 진혁에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적은 과거의 망령이 아니라 현실의 조민국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진혁은 그녀의 결연한 모습에서 자신이 키운 소녀가 이제는 자신을 이끌어주는 여자가 되었음을 실감했다. 그는 눈물을 닦고 본래의 냉철한 눈빛을 되찾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민국은 진혁의 가장 아픈 약점을 공격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잠자고 있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꼴이 되었다. 진혁은 새아를 침대에 다시 눕히며 이제부터는 방어전이 아니라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날 밤 진혁은 병실을 지키며 티탄의 정보팀에게 조민국의 모든 비리 자료와 약점을 수집하라고 명령했다. 더 이상 법이나 절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여자를 울리고 자신들의 과거를 이용해 장난질을 친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다. 세아 역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복수의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진혁이 무력으로 조민국을 압박하는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했다. 그녀는 조민국이 자신의 감정을 이용하려 했던 것처럼 자신 또한 조민국의 오만함을 역이용해 그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위험하지만 확실한 승리를 가져다 줄 대담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병실에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다가올 폭풍을 기다리고 있었다. 과거의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극복한 그들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다. 진혁은 세아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이 싸움이 끝나면 그녀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옥 같은 현실을 통과해야만 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그들의 귓가를 때렸다. 이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대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진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 창가에 선 윤세아는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티탄의 모든 병력을 방어적인 태세로 전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조민국이 노리는 허점이라는 것도 간파하고 있었다. 진혁은 세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특유의 과감한 결단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이대로라면 그들은 서서히 조여오는 적의 포위망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 분명했다. 세아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고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대담한 도박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을 지키느라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 그 호랑이의 목을 물어뜯는 길을 택하기로 했다. 세아는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소형 통신 단말기를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금성건설 비서실에 직통 번호를 입력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세아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차가운 목소리로 조민국과의 독대를 요구했다. 상대방은 당황한 듯 잠시 침묵했지만 곧 조민국의 허락이 떨어졌는지 비릿한 웃음 섞인 목소리로 약속 장소와 시간을 통보해왔다. 세아는 전화를 끊은 뒤 메모장에 짧은 편지를 남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유서가 아니라 진혁에게 보내는 작전 지시서이자 믿음의 증표였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상세히 적는 대신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위치, 추적기 주파수를 적어 놓았다. 그녀는 붕대를 감은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고통을 무시하고 옷장에 있던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이제 그녀는 보호받는 소녀가 아니라 전장의 최전선으로 뛰어드는 여전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병실을 나설 준비를 마쳤다. 병원 지하 주차장의 후미진 곳에는 이미 금성건설에서 보낸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선팅된 창문 너머로 살기등등한 사내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세아는 망설임 없이 차문을 열고 올랐고 그 순간 그녀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지만 그녀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납치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사실 세아가 주도한 자발적인 투항이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몸을 미끼로 던져 적의 본거지 내부로 침투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차 안의 사내들은 그녀가 공포에 질려 떨 것이라고 예상했겠지만 세아는 오히려 창밖 풍경을 감상하듯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며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금성건설 본사의 구조도와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고 그녀는 이 이동 시간이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있었다. 한편 병실로 돌아온 강진혁은 텅 빈 침대와 세아가 남긴 메모를 발견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미친 듯이 병원을 뒤지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미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하던 그는 세아가 남긴 메모의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고 그제야 그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거나 잡혀간 것이 아니라 진혁에게 공격의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스스로 적진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진혁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 냉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 만큼 살벌했다. 그는 즉시 티탄의 전 병력에게 소집 명령을 내렸고 이번 작전은 방어가 아닌 완전한 선멸전이 될 것임을 선언했다. 진혁은 작전 회의실에서 세아가 남긴 주파수 신호를 추적하며 금성건설 본사 타워의 3D 지도를 화면에 띄웠다. 그는 부하들에게 세아의 신호가 잡히는 최상층 펜트하우스까지 최단 시간 내에 돌파할 것을 지시했고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즉결 처분하라는 살인 면허를 부여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티탄의 요원들은 대표의 그런 모습에 전율하며 무기를 점검했다. 진혁은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자동소총을 챙기며 스스로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열어준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는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며 그녀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이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티탄의 차량 행렬은 마치 장례 행렬처럼 엄숙하면서도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품고 질주했다. 금성건설 본사의 최상층 펜트하우스는 화려한 예술품과 최고급 가구들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탁하고 역겨웠다. 조민국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흔들며 끌려온 세아를 맞이했고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서 있는 세아를 보며 강진혁도 결국은 여자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놈이라고 조롱했다. 하지만 세아는 고개를 꼿꼿이 든 채 그를 내려다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그녀는 조민국에게 당신이 가진 것은
돈과 권력뿐이지만 강진혁에게는 사람을 움직이는 신념이 있다고 쏘아붙였다. 조민국은 분노하여 와인잔을 바닥에 던지며 그녀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세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며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 세아는 조민국과의 대화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몰래 본사의 메인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녀가 착용한 스마트워치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티탄의 기술팀이 특수 제작한 해킹 디바이스였으며 그녀는 수갑을 찬 불편한 자세에서도 능숙하게 코드를 입력해 나갔다. 조민국은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그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의 범죄 계획을 떠벌리고 있었다. 그는 세아를 인질로 삼아 진혁을 무릎 꿇리고 티탄을 흡수 합병한 뒤 대한민국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겠다는 야망을 드러냈다. 세아는 그의 망상을 들어주며 내부 보안망의 방화벽을 하나씩 무력화시켰고 마침내 중앙 통제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 그 시각 강진혁이 이끄는 티탄의 공격 부대는 금성건설 본사 로비에 도착하여 경비원들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었다. 진혁은 선두에서 돌격 소총을 난사하며 적들을 쓰러뜨렸고 그의 뒤를 따르는 요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로비를 장악해 나갔다. 방탄유리가 깨지고 대리석 기둥이 파괴되는 굉음 속에서 진혁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과 화물 승강기를 통해 상층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조민국은 CCTV 화면을 통해 티탄의 침입을 확인하고 경악하며 자신의 사병 조직인 블랙 바이퍼를 전원 투입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 순간 건물 전체의 조명이 깜빡거리더니 모든 전력이 차단되었고 비상벨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세아가 마침내 퀸의 한수를 둔 것이었다. 어둠이 깔린 펜트하우스에서 세아는 당황한 조민국이 경호원들을 부르는 틈을 타 숨겨두었던 작은 핀으로 수갑을 풀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고양이처럼 움직여 조민국의 책상 위에 놓인 호신용 전기 충격기를 손에 넣었고 다가오는 경호원의 목에 꽂아 넣어 그를 제압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조민국은 뒷걸음질치며 자신의 책상 서랍에 있는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세아는 이미 책상 위로 뛰어올라 그의 손을 걷어찼다. 그녀는 조민국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의 멱살을 잡으며 지금 이 건물은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차갑게 속삭였다. 건물의 모든 전자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고 엘리베이터와 통신망은 티탄의 통제하에 들어갔으며 조민국의 부하들은 고립되어 각계격파 당하고 있었다. 진혁은 암흑 속에서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채 거침없이 계단을 뛰어올랐고 그의 앞을 막아서는 적들은 어둠 속에서 날아오는 총탄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그는 세아가 시스템을 장악하여 열어준 경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이동했고 무전기를 통해 그녀의 생존 신호를 확인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조민국이 최후의 발악으로 세아를 해칠 가능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진혁은 펜트하우스로 통하는 마지막 철문을 폭파하고 연기와 먼지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눈앞에는 바닥에 뒹굴고 있는 조민국과 그를 제압하고 있는 세아의 모습이 들어왔고 그 광경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전이었다. 세아는 문이 폭파되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연기 속에서 걸어 나오는 진혁을 보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진혁은 한 걸음에 달려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했다.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늦지 않게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그의 품에 안겼다. 진혁은 그녀를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으며 다시는 이런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고 화를 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뒤를 따라 들어온 부하들에게 조민국을 체포하라고 명령했고
밧줄에 묶여 끌려가는 조민국은 분함에 치를 떨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진혁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상황이 정리되고 티탄의 요원들이 건물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진혁과 세아는 파괴된 펜트하우스의 깨진 창가에 나란히 섰다. 발 아래로는 혼란에 빠진 서울 도심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경찰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진혁은 세아의 어깨를 감싸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세아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 하나가 남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조민국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비밀 장부와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담긴 파일을 들어보이며 이것이 진짜 끝을 맺을 열쇠라고 말했다. 진혁은 그녀의 손에 들린 파일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이 칼을 휘두르는 동안 그녀는 펜으로 적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던 것이다. 진혁은 세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너는 정말 내가 감당하기 벅찬 여자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세아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당신이 키운 소녀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대답하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뒤에는 그들이 함께 겪어낸 죽음의 공포와 그보다 더 깊은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기에는 아직 일렀다. 조민국이 끌려가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 진혁의 뇌리에 불길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자폭 시스템에 대해 언급했고 그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진혁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 순간 건물의 진동이 미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진혁의 무전기로 긴급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 기술팀이 지하 서버실에서 시한폭탄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이었다. 남은 시간은 5분도 채 되지 않았고 그들은 이 거대한 타워가 무너지기 전에 탈출해야만 했다. 진혁은 세아의 손을 잡고 달리며 이것이 그들의 사랑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임을 직감했다. 승리의 기쁨은 잠시 미뤄두고 그들은 다시 생존을 위한 질주를 시작했다. 조민국은 자신의 파멸과 함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작정이었고 진혁과 세아는 그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아 내일의 태양을 보아야만 했다. 비상경보 사이렌이 귀청을 찢을 듯 울리는 가운데 금성 건설 본사 타워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죽어가는 것처럼 웅웅거리는 진동을 토해내고 있었다. 강진혁은 윤세아의 손목을 으스러져라 쥐고 복도를 질주했고 그들의 뒤를 따르던 티탄의 정예 요원들은 체포한 조민국을 끌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엘리베이터는 화재 경보로 인해 차단된 상태였지만 세아는 달리면서도 스마트워치를 조작해 비상용 화물 승강기의 전력을 강제로 복구시켰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보안 코드가 하나씩 해제되었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승강기의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다. 남은 시간은 3분 40초. 이 거대한 강철탑이 무덤으로 변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진혁은 망설이는 부하들을 먼저 태우고 마지막으로 세아를 밀어넣은 뒤 자신도 몸을 실었다. 승강기가 하강을 시작하자 덜컹거리는 소음과 함께 내부의 조명이 불안하게 깜빡거렸고 갇혀있는 공간 안의 공포감은 극에 달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조민국은 미친 사람처럼 낄낄거리며 너희들은 절대 살아서 나갈 수 없다고 저주를 퍼부었다. 그는 자신이 이 건물의 구조물 곳곳에 설치한 폭탄의 위치를 읊어대며 함께 지옥으로 가자고 소리쳤다. 진혁은 조민국의 멱살을 잡아들어 올리며 벽에 거칠게 밀어붙였고 그의 눈빛은 이미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진혁은 놈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주먹을 날렸지만 조민국은 피를 토하면서도 비릿한 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승강기가 굉음과 함께 멈춰섰고 천장의 케이블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폭발의 여파로 전력 공급이 다시 끊어진 것이었다. 진혁은 즉시 승강기 천장의 비상 탈출구를 열고 위쪽으로 올라가 상황을 파악했다. 승강기 통로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매캐한 연기와 열기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조민국을 데리고 사다리를 이용해 하강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새알을 등에 업고 줄을 잡았다. 그들이 20층 높이의 허공에 매달려 내려가는 동안 아래쪽에서는 아직 탈출하지 못한 블랙 바이퍼 잔당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총격을 가해오기 시작했다. 총알이 철제벽에 부딪혀 불꽃을 튀기는 가운데 진혁은 한 손으로는 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권총을 꺼내 응사하며 세아를 보호했다. 세아는 진혁의 등에 매달린 채 자신의 몸을 방패막이로 쓰지 않도록 최대한 웅크리며 그에게 적들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가까스로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무너져 내린 천장 구조물과 깨진 유리 파편들이 바닥을 뒤덮고 있었고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진혁 일행이 출구를 향해 달려가려던 순간 혼란을 틈타 포박을 푼 조민국이 바닥에 떨어진 소총을 집어들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이미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자신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진혁과 세아를 길동무로 삼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조민국은 방아쇠를 당기며 고함을 질렀고 진혁은 본능적으로 세아를 기둥 뒤로 밀쳐내며 몸을 날렸다.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진혁은 바닥을 구르며 엄폐물 뒤로 숨었고 로비는 다시 한번 끔찍한 총격전의 현장으로 변했다. 진혁은 탄창이 비어버린 권총을 버리고 엄폐물 너머로 조민국의 위치를 가늠했다.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1분 남짓.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세아에게 눈짓으로 출구 쪽을 가리키며 자신이 시선을 끄는 동안 먼저 나가라고 신호했다. 하지만 세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진혁이 희생양 되는 것을 지켜볼 생각이 없었으며 두 사람이 함께 살거나 함께 죽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진혁이 기둥 뒤에서 뛰쳐나가 조민국의 시선을 끄는 사이 세아는 반대편으로 돌아 조민국의 측면을 노렸다. 조민국이 진혁을 향해 총구를 돌리는 순간 세아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고 총알은 조민국의 어깨를 관통했다. 조민국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진혁은 맹수처럼 달려들어 그를 덮쳤다. 두 사람은 불길 속에서 뒤엉켜 치열한 육탄전을 벌였고 진혁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조민국의 얼굴에 주먹을 꽂아 넣었다. 피범벅이 된 조민국은 바닥에 늘어졌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폭파 장치의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진혁은 리모컨을 빼앗아 박살내버리고 조민국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경찰에게 넘기기 위해 질질 끌고 갔다. 하지만 조민국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이미 타이머는 멈출 수 없다고 조소했다. 건물의 기둥들이 비명을 지르듯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천장에서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진혁은 조민국을 부하들에게 넘기며 당장 밖으로 나가라고 고함을 쳤다. 진혁은 세아의 손을 잡고 불타는 로비를 가로질러 정문으로 향했다. 회전문은 이미 박살나 있었고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들이 건물 밖으로 발을 내디디는 순간 등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고 뜨거운 열폭풍이 그들을 덮쳤다. 진혁은 세아를 감싸 안으며 바닥으로 몸을 날렸고 충격파가 그들의 머리 위를 휩쓸고 지나갔다. 건물의 저층부가 폭발하며 뿜어져 나온 파편과 먼지가 거리를 뒤덮었고 세상은 순식간에 회색빛으로 변했다. 귀가 먹먹해지는 이명 속에서도 진혁은 세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고 그녀가 기침을 하며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쇄 폭발로 인해 건물의 메인 프레임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타워가 그들을 향해 기울어지고 있었다. 진혁은 비틀거리는 세아를 일으켜 세우고 근처에 세워져 있던 티탄의 방탄 차량을 향해 달렸다. 쏟아지는 잔해들을 피하며 차에 올라탄 진혁은 시동을 걸고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타이어가 비명소리를 내며 헛돌다가 차가 튀어나갔고, 100m 너머로 금성건설의 타워가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장관이 비쳤다. 거대한 먼지 구름이 쓰나미처럼 그들의 뒤를 쫓아왔지만 진혁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질주했다. 차량이 안전지대를 벗어나 한강변의 도로에 멈춰 섰을 때 도시는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다. 진혁은 핸들에 얼굴을 묻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옆자리의 세아는 멍하니 창밖에 불타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들을 캐삼매던 과거의 망령과 현재의 적들이 저 무너진 잔해 속에 파묻혔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세아는 그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벅차오르는 감정의 표출이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채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 얼마 후 멀리서 경찰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진혁은 세아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다정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꽉 잡았다. 폐허가 된 도시를 뒤로하고 다시 시동을 거는 그들의 앞에는 아직 걷지 않은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 어떤 시련도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밤의 생존이 증명했기 때문이었다. 차는 빗속을 뚫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명이 저 멀리서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서울의 거리에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 무렵 금성건설의 몰락은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조민국의 비리와 범죄 행각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관련자들은 줄줄이 구속되었고, 티탄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오히려 그 위상이 더욱 높아져 있었다. 하지만 세상이 티탄의 승리를 찬양하며 떠들썩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강진혁의 집무실은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심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서류를 곁눈질했다. 그것은 티탄의 대표직 사임서이자 지분 양도 각서였으며 수신인은 윤세아로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소임을 마쳤다고 생각했다. 그녀를 위협하던 적을 제거했고 그녀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그림자인 자신이 그녀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사라져주는 것뿐이라고 판단했다. 진혁은 지난 10년 동안 세아를 키우며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복을 꿈꾸지 않았고 그것이 그녀 부모의 죽음에 대한 속죄라고 믿어왔다. 비록 세아가 모든 진실을 알고 그를 용서했다 하더라도 그가 그녀의 부모를 죽게 만든 작전의 책임자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낙인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곁에 있는 한세아는 끊임없이 과거의 고통을 상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막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답고 젊었으며 자신처럼 피냄새나는 전장의 개와 엮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존재였다. 진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재킷을 걸쳐 입었고 마지막으로 집무실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보낸 치열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미련을 두지 않으려 애쓰며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가 문손잡이를 잡으려던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윤세아가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 즐겨 입던 캐주얼한 복장이 아닌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진혁이 비서실의 비밀리에 전달해 두었던 사임서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굳어 있었다. 세아는 아무 말 없이 진혁에게 다가와 사임서를 그의 가슴팍에 거칠게 밀어붙였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채웠고 진혁은 당황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이렇게 빨리 자신의 계획을 알아차릴 줄은 몰랐기에 그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세아는 그런 그를 노려보며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끝을 정하냐고 따져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진혁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시선을 피하고 창가로 돌아섰다. 그는 차분하게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너는 이제 안전하고 티탄을 이끌 충분한 자격이 있으며 자신은 그저 늙고 지친 사냥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평범한 행복을 누리길 바란다며 자신과 함께 있으면 평생 위험과 비난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것은 그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린 잔인한 결론이었다. 하지만 세아는 그의 말을 듣고 비웃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다가가 억지로 그의 몸을 돌려 세웠다. 그녀는 진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평범한 행복 따위는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그녀에게 있어 행복은 안전한 온실 속에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절벽 끝이라도 그와 함께 서 있는 것이었다. 세아는 진혁의 멱살을 잡고 그를 몰아세우며 지난 10년 동안 당신이 나를 키운 것은 의무감이었을지 몰라도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은 나의 의지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을 떠나려는 것이 그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에서 도망치려는 비겁한 회피라고 전곡을 찔렀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진혁의 가슴에 박혔고 그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입술을 깨물었다. 세아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10년 전 그 불타는 건물에서 나를 구해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여자가 아닌 짐으로만 생각한 적이 있느냐고. 그녀의 질문은 진혁이 평생을 부정하고 억누르려 했던 감정의 뇌관을 건드렸다. 진혁은 세아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녀의 완강한 힘과 뜨거운 체온에 압도되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너는 내게 딸이나 다름없었고 내가 감히 너를 욕심내서는 안 된다고 소리쳤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걸어놓은 마지막 금기였다. 하지만 세아는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와 그의 입술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속삭였다. 그때의 어린 소녀는 이제 죽었고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건 윤세아라는 여자일 뿐이라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키워준 은인이자 아버지의 대리인이었던 과거의 관계를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진혁에게 이제 그만 가면을 벗고 남자로서 자신을 대하라고 강요했다. 긴 침묵이 흐르는 동안 진혁의 눈동자는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세아에게서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연약한 아이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가르친 대로 강인하고 독립적이며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끝에서 그녀가 원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 진혁은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떠나려 했던 진짜 이유는 그녀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향해 끓어오르는 자신의 욕망이 두려워서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세아의 뺨을 감싸 쥐었다. 거친 손길이 닿자 세아는 눈을 감으며 그의 손바닥에 얼굴을 부비었고 그 모습은 진혁의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진혁은 낮은 신음과 함께 세아를 끌어당겨 거칠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사랑과 죄책감, 그리고 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폭발적인 입맞춤이었다. 세아는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열정적으로 화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을 탐하며 세상에 오직 둘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엉겨 붙었다. 그 순간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나이 차이와 과거의 악연, 그리고 사회적 시선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진혁은 입술을 떼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이마에 이마를 맞대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지옥불에 떨어지더라도 그녀의 곁을 지키는 악마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그는 비로소 세아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내뱉었다. 그날 이후 티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진혁 대표가 사임을 철회하고 윤세아를 공동대표로 선임했다는 소식은 재계에 큰 이슈가 되었지만 두 사람의 파격적인 행보에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기존의 용병 사업뿐만 아니라 보안 컨설팅과 사이버 보안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티탄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갔다. 회사 내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직원들은 그들의 완벽한 파트너십과 서로를 바라보는 신뢰 가득한 눈빛을 보며 그저 경외심을 표할 뿐이었다. 강진혁은 예전의 독단적인 리더십에서 벗어나 세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녀와 함께 의사 결정을 내리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1년 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의 리셉션장은 각국의 요인들과 기업가들로 붐비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로 문이 열리고 강진혁과 윤세아가 나란히 팔짱을 끼고 입장하자 장내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진혁은 몸에 딱 맞는 짙은 회색 슈트를 입고 중후한 매력을 뽐내고 있었고 세아는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그의 곁에서 고혹적인 자태를 드러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서도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으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철의 제왕과 그의 여왕이 등장했다고 수군거렸다. 과거에 진혁의 뒤에 숨어있던 소녀는 이제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반자가 되어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다. 리셉션이 한창일 무렵 두 사람은 잠시 인파를 피해 테라스로 나왔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밤이었다. 진혁은 샴페인 잔을 든 세아를 바라보며 지난날을 회상했다. 피 묻은 손으로 작은 소녀를 안고 화염속을 걸어 나오던 그날 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그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강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다. 세아는 진혁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려 그와 눈을 맞추었다. 그녀는 다가와 진혁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다. 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며 그저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이라고 대답했다. 세아는 환하게 웃으며 진혁의 품에 안겼고 진혁은 그녀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그녀를 키운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으며 차가운 심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함께일 것이며 그 끝이 어디든 당신과 함께 가겠다고.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원히 당신의 여자가 되겠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고 그들은 서로를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버팀목이 되어 미래를 향해 걸어 나갔다. 티탄의 본사 최상층 집무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강진혁은 서류 결제를 마치고 의자에 기대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윤세아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다음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평화롭고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공기는 두 사람만의 깊은 유대감으로 따뜻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와 조민국이 수감된 교도소에서 면회 요청이 왔다는 소식을 전했다. 조민국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발악하고 있었다. 진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거절하려 했지만 세아가 먼저 고개를 들어 비서에게 말했다. 전해주세요. 우리에겐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혁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고 진혁은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을 함께 살아가고 내일을 함께 꿈꾸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무실을 나섰고 복도를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역경도 뚫고 나갈 수 있을 만큼 단단해 보였다. 그가 키워준 소녀는 어느 날 그의 여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의 전부가 되어 그와 함께 영원한 전설을 써 내려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두 사람의 미소가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